2010년 3월, 캐티는 놀폭 복지부에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입양 보냈던 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인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캐티씨. 당신이 입양 보냈던 아이가 14살이던 1989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발견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당신의 딸일지도 모르겠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당신의 DNA가 필요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본 캐티는 바로 경찰에게 자신의 DNA를 제공하고 딸에 대해 물어보는데, 경찰이 당신은 이미 입양을 보냈기 때문에 딸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딸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죠. 하지만 그녀가 가진 정보라고는 딸의 생일 뿐이었고, 인터넷에 같은 생일을 가진 실종 아동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1974년 6월 23일의 생일을 가진 실종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언드리아 미셸 보우먼. 헤이 체일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언드리아 보우먼 이야기, Let's get into it. 알렉시스 미란다 베저. 알렉시스는 1974년 6월 23일 루이지애나의 뉴 올린스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시스의 엄마 캐티 털캐니언. 캐티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알렉시스를 낳았는데요. 캐티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티는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갈등이 심해서 14살에는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6살 때 19살 남친이랑 결혼해서 알렉시스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버지니아의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마는 이미 4명의 애들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유방암에 걸려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 나갔던 딸이 갓난아기까지 데리고 오니까 캐티 엄마는 우린 지금 알렉시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입양 보내자고 캐티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알렉시스는 생후 10개월 만에 입양을 가게 됩니다. 데니스 앤 브렌다 보우먼. 미시건 머스키건 출신의 이 둘은 고등학교 때 만나 사랑에 빠진 첫사랑이라고 해요. 데니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 네이비, 미 해군에 입대하고 1970년 이 둘이 결혼했는데, 이때 데니스가 샌디에고에 배치되면서 함께 샌디에고로 가서 잠깐 살다가 버지니아 노르폭에 배정되면서 여기서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브렌다가 중복 자궁 판정을 받고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 말을 듣고 이 부부는 입양을 하기로 해요. 1975년, 몇 년 동안 입양을 기다리던 부부는 생후 10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예쁜 아이에게 언드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얼마 뒤 부부는 고향인 미시간으로 이사 가기로 합니다. 언드리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재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아웃고잉한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양아빠인 데니스가 해군이라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훈련 받으러 자주 집을 떠나서 엄마와 둘이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1980년 5월, 언드리가 6살 때 31살의 양아빠 데니스는 살인 미수와 강간 미수로 경찰에 잡혀가는데, 피해자가 18살의 소녀였어요. 이 데니스가 오토바이 타고 집 근처 산 같은 데 막 여자 찾아다니다가 한 여자애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갑자기 데니스가 나타나서 총으로 자기를 위협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숲속으로 걸어가라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옆으로 총을 2번 쏘면서 총 맞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숲으로 걸어가라고. 이때 이 둘 옆으로 한 픽업 트럭이 지나가는데 살려주세요! 막 도움을 요청하는데 못 들었나 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 놓치면 안 되잖아. 자기 자전거 던지면서 트럭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행히 이 픽업 트럭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데려다줘서 신고할 수 있게 됐어요.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아직도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데니스를 바로 체포합니다. 근데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밖에 없다. 뻔뻔하게 그러는 거야. 이 일로 처음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강간미수만 유죄로 인정받고 5년에서 10년형을 받았는데 5년 만에 가석방 됐다고 해요. 아니 18살 여자의 살인미수 슬래시 강간미수한 인간을 11살짜리 입양한 딸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쨌든 1986년 제니스가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양엄마 브렌다가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됩니다. 동생 바네사가 태어나고 언드리아는 동생을 너무 예뻐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리고 엄마를 도와서 이 동생을 정말 잘 케어해줬다고 해요. 지난 5년간 부재였던 아빠도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말 완벽한 행복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보였어요. 1989년 3월 11일. 제 딸이 가출한 것 같아요. 와이프 직장에 라이드 해주고 집에 왔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돈도 없어지고 딸이 입고 다니던 코트도 없어졌어요. 경찰이 데니스의 신고를 받고 이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 제가 안드리아 학교에서 픽업해 와서 같이 밥 먹고 애엄마 출근해야 해서 제가 우리 막내 데리고 라이드 해주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는 소파에 눕혀놓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안드레아 불렀는데 방에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방 자물쇠로 잠궈놓고 다니는데 그것도 뜯어져 있고 작은 여행 가방도 없고 제가 이번에 소득세 환급받은 돈을 옷장에 숨겨뒀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얘가 최근에 자기가 입양된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막 가출하고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마약도 하고 가게에서 물건 훔치고 막 우리한테 너무 대들어서 상담도 데려가고 했는데 아마 자기 친엄마 찾으러 간 것 같아요. 경찰이 데니스 말을 들어보니까 정황상 엄마 찾으러 가출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출한 안드레아 찾는 걸 돕기로 합니다. 전단지도 뿌리고 이웃 주민들도 다 같이 도와주고 이 안드레아를 찾는데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홀랜드 지역에 롤러스케이트장이랑 마켓에서 봤다는 신고 전화도 오고 미시간 집에서 5시간 떨어진 인디애나주의 한 스트립 클럽 같은 데서 봤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이런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데니스와 브렌다는 안드레아를 찾으러 다 찾아가서 확인하고 안드레아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997년 데니스가 같이 일하던 여자 동료 스토킹하고 이 사람이 트레일러 같은 데 살았는데 여기 20번 이상 문 따고 들어가서 지갑, 속옷 막 이런 거 훔치고 거기다가 밖에서 안에 볼 수 있게 블라인드에 살짝 구멍 내놓고 시간만 나면 여기 와서 훔쳐보고 있었는데 이걸 경찰한테 걸렸어요. 전 그냥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 좀 쓰려고 문 따고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일로 데니스 집이랑 차랑 뒤지다가 한 더플백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 이 피해자 팬티, 브라, 잠옷 다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얼굴에 쓰는 복면, 금속 막대, 쌍안경, 작은 샷건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허가받은 총이 아니었어요.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데니스가 판사한테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25살과 11살 두 딸을 둔 좋은 아버지입니다. 선처해 주세요. 두 딸 중에 한 명은 10년 넘게 실종 상태인 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데니스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일하고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협회 부회장으로도 있었고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 전부 막 "맞아요. 제니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정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주거 침입 절도만 처벌을 받게 돼요. 뭐 총이랑 스토킹 이런 거는 하나도. 그래서 감옥 1 년에 집행유예 5 년을 받습니다. Carl Koppelman. 칼은 회계사였는데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티즌 수사대처럼 아마추어 탐정들이랑 실종자 미제 사건들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칼이 보니까 실종자들 보여주는 웹사이트 중에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칼이 회계사잖아요. 엑셀 고수. 거의 2만 명이 되는 실종자들을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합니다. 이름, 키, 나이, 특징.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한 거예요.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 실종자 스프레드시트의 키, 나이 검색해보면 찾기 쉽게 레슨 카운티 제인더라고 1999년에 20대로 보이는 심하게 학대당한 여성 시신 한 구가 위스콘신 레슨 카운티의 옥수수 밭에서 발견됐는데 10년 넘게 신원 확인을 못해서 미국에서 꽤나 유명한 신원 미상 시신이었어요. 칼이 보니까 언드리아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경찰은 보우만 가족한테 연락을 해요. 혹시 집에 언드리아의 DNA가 남아있을 만한 물건이 있느냐?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언드리아의 DNA가 없어. 그래서 경찰은 언드리아와 DNA를 공유한 그녀의 친엄마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해요. 근데 이 친엄마가 누군지를 몰라. 이런 입양 서류 같은 건 경찰한테도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라서 양아버지인 데니스가 언드레아를 입양했던 버지니아의 입양센터에 요청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2010년 2년 넘게 경찰이 데니스한테 편지 한 통만 써줘라 애걸복걸해서 편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 들고 바로 버지니아의 입양센터에 직접 갔어요. 그리고 설득을 시작합니다. 지금 언드리아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양아버지가 너무 수상하다. 얘가 범죄 이력도 많고 심지어 스토킹, 성범죄, 살인미수 거기다 자기 실종된 딸 찾아주겠다는데 협조도 안 한다. 제발 이 친엄마 좀 누군지 알려달라. 그래서 이 입양센터에서 친엄마 캐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경찰이 캐시의 DNA와 비교해 보는데 레슨 카운티 제인도는 안드레아가 아니었어요. 후에 2019년이 되어서야 경찰은 이 시신이 23살의 패기 존슨이었다는 걸 발견했고 그 범인도 잡았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캐티는 자기 DNA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신의 딸을 찾기로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Find Andrea M. Bowman 계정을 만들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언드레아를 기억하던 많은 사람들의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양아버지 데니스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드레아는 부모님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했다. 언드레아 집에 놀러 갔던 친구들은 난 내 눈으로 직접 언드레아가 아빠한테 맞는 것도 봤다. 엄마는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자기들은 햄버거 먹으면서 언드레아랑 나한테는 식빵 2장에 케첩, 머스터드, 피클 이런 거 주더라. 언드레아한테 아니 왜 우리는 햄버거 안 줘? 난 원래 집에서 남은 음식만 먹어. 집에서 도망치라고 했더니 안 돼. 내 동생 바네사를 지켜야 해. 혼자 두고 떠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바네사가 더 크면 집 나와서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갈 거라고 했다고. 한 친구는 언드레아가 가출해서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양아빠가 성폭행했다는 얘기를 했다.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걔 엄마가 아니 그건 거짓말이야. 그랬다더라. 그래서 우리 둘이 다음날 학교 가서 얘기했더니 경찰도 오고 양부모도 학교로 불렀는데
그 양부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드리아한테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저 사람이 저 성폭행했어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랑 같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아빠가 성추행해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학교에 얘기를 했대요. 결국 학교에서 신고를 해서 집에 소셜워커가 갔는데, 아니, 제가 최근에 입양된 사실을 알아서 그냥 화가 나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제 거짓말쟁이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셜워커 방문 후에 원래 살던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의 모빌홈으로 이사 갔고, 그 3개월 후에는 언드리아가 실종된 거예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캐티는 이 양부모가 언드리아에게 무슨 짓을 한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013년 5월 메라 머클라우드라는 여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캐티에게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9년 9월에 미시건 홀랜드 남쪽의 윈드밀 주유소에서 납치, 성폭행 당한 피해자입니다. 언드리아와 제 이야기에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 6살이었어요. 친구 집에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윈드밀 주유소 근처 길가에서 그 남자가 내 헛간에 강아지가 있는데 너네 엄마가 데려가서 보여줘도 된다고 했어. 가서 볼래? 저는 그 빨간 픽업 트럭에 탔죠. 한참 달려서 한 숲에 도착했어요. 그 남자는 트럭 뒤에서 밧줄을 꺼내서 제 목에 밧줄을 걸고 숲으로 끌고 갔어요. 제 옷을 다 벗기고 제 스웨터를 제 입에 물려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그 사람은 저를 성폭행했어요. 그때 근처 캠핑장에 개가 짖기 시작했고 놀란 그 사람은 저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알몸으로 도로를 향해 뛰어갔고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진술로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범인에게서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났는데 정비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 이 사람을 6살 때부터 찾아다녔어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미시건주 실종자들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신이 올린 데니스의 사진,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 범행이 일어났을 시기에 데니스가 마카타와 항구에서 요트들을 수리하는 목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납치 장소였던 윈드밀 주유소는 마카타와 항구와 매우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데니스가 다니던 교회가 바로 이 근처였고 데니스도 이때 빨간 트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틀린 오브라이언 도일 1980년 당시 25살의 캐틀린은 해군 파일럿이었던 스티븐 도일과 결혼해서 버지니아 노포크 동네의 군인 커뮤니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스티븐이 결혼 5개월 만에 훈련을 떠나면서 캐틀린은 고양이와 이 신혼집에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1980년 9월 9일 저녁, 친구 비비안이 케이틀린 집에 놀러와서 둘이 와인 마시고 수다 떨면서 놀았어요. 둘 다 남편이 군인이라 친했다고 해요. 비비안은 9시 반쯤 남편이 데리러 와서 집에 갑니다. 다음날 비비안이 일어났어? 연락했는데 캐틀린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비비안은 조금 걱정됐어요. 얘가 남편도 훈련 나가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남편한테 캐틀린 집에 한번 가보자고 찾아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캐틀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마신 와인잔이 거실에 그대로 있어. 뭐지? 얘가 이런 걸 안 치울 애가 아닌데? 침실 문을 여는데 침실에는 결박당한 채 죽어있는 캐틀린이 있었어요. 손은 등 뒤에서 끈으로 묶이고 목에는 전깃줄이 감겨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진 채로 머리부터 복부, 상체 전체에 칼에 찔린 상처와 구타당한 흔적 그리고 끔찍하게 성폭행 당한 것이 발견됩니다.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방은 엉망진창해 이건 오버킬이었어요.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에 의한 질식사. 하지만 지문 같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캐틀린 사건은 2018년까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어요. 2018년 genealogy, 족보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DNA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찾아서 공통 조상을 추적할 수 있게 됐어요. 경찰은 이걸 활용해서 캐틀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의 DNA로 이 DNA와 연관된 31명의 잠재적 친족을 찾아냅니다. 이 31명 중에 데니스도 있었어요. 이 데니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1980년 5월에 미시간에서 18살 여자의 강간미수로 감옥 갔잖아요? 1년? 근데 캐틀린 사건이 일어난 건 9월. 거기다 데니스가 살던 미시건이랑 범행이 일어난 버지니아는 거의 1000km 거린 거예요. 범죄 이력도 그렇고 딱 얘가 범인인데 제니스는 이때 미시건에서 재판 받고 있을 때니까 1000km 떨어진 버지니아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망연자실하던 그때 데니스의 재판 기록을 살펴보던 경찰이 데니스가 해군이었잖아요. 재판하던 중에 2주간 버지니아 노포크에 예비군 훈련 갔었다는 재판 기록을 발견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때 데니스는 버지니아에 노포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가 범인이네. 담당 형사는 확신에 찼어요. 근데 보니까 DNA가 일치하는지 알아보려면 데니스 DNA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할까? 근데 이때 캐티, 어드리의 친엄마가 막 페이스북에 데니스가 살인마다, 내 딸 죽였다 막 계속 포스팅하고 데니스 이웃들한테도 제가 내 딸 죽였다면서 막 소문 내고 다니고 데니스 집 근처 빌보드에 언드리아 찾습니다. 살해금 드려요. 광고 걸고 막 하루에 수십 번씩 데니스 집에 전화하고 몇 년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맨날 경찰에 신고해서 막 이 미친 여자 우리 너무 괴롭힌다면서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이 핑계로 전화합니다. 데니스 씨, 우리가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캐티가 너무 괴롭혔네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오늘 잠깐 경찰서 와서 이 나쁜 사람 이야기 좀 제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경찰서에 온 이 부부는 신나서 막 캐티 욕을 몇 시간을 하는데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이것 좀 마시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데니스가 마시던 컵에서 DNA를 확보한 경찰은 바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100% 일치. 2019년 11월 캐틀린 살인사건 발생 거의 40년 만에 버지니아 경찰은 미시건에 살고 있던 이미 70대의 노인이 된 데니스를 체포합니다. 데니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군이었잖아요? 버지니아까지 예비군 훈련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배 안에 일주일 넘게 지내니까 미치겠더라. 그래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배에서 내려서 한 술집으로 갔다. 술 엄청 취해서 길바닥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랜덤 집에 돈 좀 훔치러 들어갔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때 마침 내가 그 집 창문 딸 때 썼던 칼이 내 손에 있어서 딱 한 번 배를 찔렀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나왔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여자 멀쩡히 살아있었다. 끝까지 자기는 안 죽였대. 근데 어쨌든 자기가 그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자백했죠. 이제 경찰은 40년 전 가출했다던 언드리아의 행방도 알아내야 했어요. 경찰은 데니스의 아내 브렌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아줌마도 진짜 이상한 게 자기는 무슨 일이 있었건 남편을 사랑한대. 내 남편이 한 일은 알지만 난 그를 용서했고 우리의 결혼 서약에 충실할 거예요. 둘이 맨날 교도소 화상 통화하고 면접 가고 둘이 무슨 세계의 사랑 중인 거야. 자기야, 경찰이 곧 버지니아 교도소로 옮길 거래. 그럼 나 면접 못 가. 집에서 1000km 떨어진 데를 내가 어떻게 가겠어. 아마 우린 서로 평생 볼 수 없을 거야. 경찰이 언드리아에 대해서 자백하면 미시간 교도소에 남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은 딸을 죽이지 않았다던. 언드리아는 내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싸울 수는 있어도 절대 해야 할 일은 없다던 그가 하루는 브렌다와 단 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야, 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어. 언드리아는 죽었어. 처음부터 죽었던 거야. 그날 당신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집 나가겠다던 언드레아랑 말다툼 하다가 언드레아를 밀쳤는데 그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린 거야.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또 감옥 가게 될 것 같더라고? 진짜 사고였는데. 그래서 우리 헛간에 잠깐 옮겨놓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 그리고 며칠 뒤에 헛간에 있던 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리가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잘라야만 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 이웃들 쓰레기 사이에 같이 뒀어. 경찰은 데니스의 이 자백을 믿지 않았고 브렌다를 다시 한번 이용하기로 합니다. 브렌다, 그는 당신의 딸을 당신으로부터 빼앗아 갔어요. 당신은 당신의 딸을 찾고 싶지 않나요? 수십 통의 전화와 편지를 통한 브렌다의 딸을 찾아서 예쁜 유골함에 넣어 집 선반에 두고 싶다는 그녀의 설득에 우리 집 뒷마당에 언드레아를 묻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드레아 가출하고 나서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왔잖아. 그때 살던 집 뒤에 묻어놨다가 우리 이사하고 나서 내가 우리 집 뒷마당으로 옮겨 묻었어. 언드레아는 내내 거기 있었어. 우리와 함께. 언드리아의 유해는 다 부식된 통 안에 4개의 비닐봉투에 나눠져 수십 개의 기저귀와 함께 31년 동안 보우만 부부의 집 뒷마당에 묻혀 있었어요. 2022년 2월 캐틀린 사건으로 이미 종신형을 복역 중이던 데니스는 언드리아에 대한 2급 살인과 시신훼손 혐의로 35년에서 50년형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데니스와 브렌다의 바람과는 달리 판결과 동시에 데니스는 바로 버지니아의 한 교도소로 이송돼서 그곳에서 2번의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니스는 자신이 브렌다와 결혼하기 전 샌디에고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고 결혼 직후 샌디에고에서 2명의 여성을 성폭행했고 1980년 집 근처 공원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합니다. 자백하면 미시건으로 다시 보내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끝까지 6살 메라의 성폭행 사건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캐티는 데니스의 범행 패턴과 유사한 미시건과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더 많은 미제 사건들이 그의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 역시 데니스가 자백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드리아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화장한 브렌다는 캐티에게 절반을 줬다고 하네요. 똑같이 절반을 당신에게 나눠줄게요. 당신이 먼저 이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당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께 기도할게요, 브렌다. 진짜 미친 사람이야. 아니 그리고 5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미친 연쇄 살인마라는 걸 진짜 몰랐을까요? 그동안 막 감옥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캐티는 아직도 내 딸 절반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다고 해요. 오늘 사건은 넷플릭스의 Into the Fire, The Last Daughter 이라는 다큐멘터리로 공개되었는데요. 친엄마 캐티가
입양 보낸 자신의 딸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10년 넘게 실종된 안드리아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마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했어요. 이 아줌마도 거의 막 파이터야.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